이준석 신당이 젊은 정치인들한테 갖는 의미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국민의힘의 표 일부를 잠식할 수 있고 분리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죠.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준석 신당에 오라고 하면은 저는 여전히 이제 우리 정치권 안에서 제3지대가 갖는 과제는 안티테제만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을 욕할수록 관심을 많이 받지만 그걸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청불 토크 시작합니다. 젊은 청년 정치인 두 분 모셨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화요일 청불 토크는 처음이시죠? 네, 네. 처음 나왔습니다. 저번에 권기범 선배랑 하셨는데 이번에 저와 하는데 어떠신가요? 네, 더 뭔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영혼이 굉장히 없으신데 굉장히 알겠습니다. 기계적인. 네. 저희는 자주 뵀으니까 아, 네. 전에 스타벅스에서도 뵀죠. 그럼요. 네네네. 네. 자, 그러면은 두 분 저도 청년이고 최고도 청년이고 청년이니까 저희 네. 중립기업 풀고 신랄한 청불 토크 오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나올 거라고 며칠 전에 저희가 예고 글을 올렸는데요. 되게 잘 어울린다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버지가 곧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내 아빠가 되는데 제가 네. 결혼식도 갔습니다. 축의금도 열심히 근데 내고. 저희 와이프랑도 좀 잘 아는 네. 사이인데 예. 그만 어울린다고 해주십시오. 네. 자, 그 두 분의 케미만큼 열띤 공방 오늘 부탁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인 현안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뇨한 혁신위 간의 갈등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당 지도부와 핵심 중진의 불출마, 험지 출마 해라라고 했는데 새 과시하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험지 출마 수용 가능성 현재로서 몇 %라고 보시나요? 이 대표가 하루에 한 1%씩 창당 가능성 높아진다고 네네네. 하잖아요. 저는 하루에 2%씩 불출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요. 왜 더 빠르다고 보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과거의 사례들 쭉 봤거든요. 뭐 험지 출마 내지는 불출마 선언했던 시기들을 보니까 대부분 12월에 다 집중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11월은 너무 이른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총선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내지는 뭐 험지 출마 선언하면 약간 조금 너무 빠른 느낌이 네.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2월 달에 대거 불출마 선언을 할 것 같고 실제로 저도 당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듣고 그 기류들을 좀 느끼게 되는데 그 중진들에 대한 불출마 압박이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의사가 꽤 있는 걸로 알아요. 몇몇 인사들에 대해서는. 예. 네, 그래가지고 저는 하루에 2%씩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12월 달에는 꽤 유의미한 불출마 선언이 네.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혁신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0%다. 사실은 뭐 거의 마이너스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일단 김기현 대표께서 몸소 그 혁신안 거부를 온몸으로 천명하고 그쵸. 계신 예.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 뭐 하셨습니까? 최근에 울산에서 의정보고회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중진들에 대한 험지 출마 압박이 거세고 친윤 세력들에 대해서 뭐 물갈이론이 소위 말해 있는 상황인데 당 대표가 원래 먼저 희생하고 결단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김기현 대표는 사실상 인유한 위원장과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예. 대표가 나서지 않는데 어떤 다른 의원들이 희생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대표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그렇죠. 되는데 솔선수범하는 당대표가 보이질 않으니 네. 다른 의원들은 당연히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아마 가장 손해봤다라고 느끼고 있을 사람은 하태경 의원일 것이다. 아. 이렇게 봅니다. 안 그래도 하태경 의원 종로에 출마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종로가 험지냐부터 이제 종로에 이미 최재형 의원 국민의힘 당 의원이 있는데 종로를 선택한 것에 두고 이제 얘기가 많은데 뭐 들으신 것 좀 있으세요? 종로가 일단 험지인가요? 험지라고 불리는 지역 중에 하나긴 한데 험지 기준이 뭐예요? 험지 뭐 당선이 어려운 건데 그 당선이 어렵다는 네. 기준은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그쵸. 뭐 대개 이제 험지라고 하면은 뭐 제가 있는 도봉구도 험지라고 불리고 하는데 근데 저 험지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붙였다가 뗐다가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그래요. 저는 서울은 적어도 험지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예. 당장 작년에 거의 다 이겼어요.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도 진 지역들도 한 3% 정도, 3%포인트 정도 차이로 벌어졌을 뿐이지 거의 근사하게 갔어요. 민주당이랑. 당연히 지방선거 때는 이긴 지역이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과연 서울에서 험지라고 불릴 만한 데가 있느냐라는 의문이 일단 하나 들고 네. 그 험지라는 게 내가 이만큼 희생했어라고 하는
어떤 자기 정치를 위한 수단으로 명분으로 자꾸 쓰이는 느낌이라서 저는 험지라는 기준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네. 제가 그 하태경 의원 종로 출마에 대해서 다 좋게 생각하는데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은 당 지도부랑 충분히 협의가 됐었으면 더 너무 좋았을 것 빨랐다. 같다. 네, 좀 더 훨씬 더 당 지도부랑 많은 소통을 한 예. 상태에서 출마 선언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종로가 험지라고 보시는지 사실 그 정치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는 곳이기는 한데 정치 그러니까 뭐 1번지 정치 1번지 종로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고 되게 좀 그런 면에서 신인들한테는 되게 장벽이 높은 지역이긴 한데 하태경 의원은 신인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네임드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보통 험지라고 분류할 때는 아주 1차적으로는 지난번 총선에서 당선되지 않은 지역을 험지라고 보통 분류를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최재형 의원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최재형 의원도 SNS에 굉장히 좀 하태경 의원의 종로 출마를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글을 올리시기도 했던데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하태경 의원이 지금 소위 말해 자가 발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은 최재형 의원을 잘 설득했다라는 식으로 어필을 하시기도 했지만 네. 사실은 누군가의 동의가 있었던 상황도 아니고 지도부와 충분한 뭐 상호 합의가 있었던 상황도 아닌 것 같아서 네. 하태경 의원이 되게 야심차게 나름 불출마, 그러니까 본인 지역에서의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펭귄들이 없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퍼스트 펭귄을 자처했으니 네. 뭐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온리 펭귄이 되면 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좀 조급해지는 상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탄희 의원이 자기는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멋있게 봤어요. 그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으로서. 네, 본인이 내걸었던 뭐 어떤 방향성이 있는 것이고 선거제 개편에 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걸은 거잖아요. 근데 네. 누가 여야 정치인들 가운데서 특히 이제 초선이 그 정도로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걸고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느냐, 과감하게 개혁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좋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당 내 뭐 아까 메시지도 많이 받고 하셨다고 하는데 네.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예상 못했던 일이긴 하죠. 그러니까 네. 선거제 개혁에 진심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자신의 모든 걸 버려가면서까지 할 줄은 몰랐다. 이게 그런 모든 걸 면에서. 버리는 급인 사실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초선이고 지역에서 충분히 이제 계속해서 이 재선 3선을 노릴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젊은 그 그쵸. 정치권에서 굉장히 예. 젊은 40대 기수시기도 하고 전국적인 인지도도 갖춰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따뜻한 이제 본인의 지대를 버리고 험지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용기 있는 결심이라고 봤고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은 이탄희 의원이 총선을 넘어서 더 큰 꿈을 네, 보고 있는 게 염두에 아닐까. 두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노무현의 길을 좀 표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선거제 개혁도 우리 당에서 얘기하는 게 결국 이 선거제 개혁이라는 게 시작은 노무현이었다 이런 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 뿌리를 찾아서 가는 네, 거네요. 노무현 전 예. 대통령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은 의원들이 하고 계시기도 해서 여러 가지 뭐 험지 출마라든지 선거제 개혁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2의 노무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얘기가 살짝 샜는데 다시 이뇨한 혁신위와 네. 당 지도부 그 분란 이야기로 돌아와서 살펴를 보면 이제 혁신위가 희생 안건 의견을 30일 그러니까 목요일에 당 주류의 희생을 담은 혁신위 권고안에 답을 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구를 했어요. 압박 수위를 높인 거잖아요. 권고 수준이었던 걸 더 높인 건데 사실 이게 혁신위 활동의 분기점이 될 거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상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11월은 그러니까 원래 불출마 선언을 하는 시기는 아니에요. 보통 네. 통상 12월부터 시작이 많이 근데 된다는 걸 금요일이 생각해 보면 12월 시작이잖아요. 예, 그래서 30일에 딱 혁신안을 내놓고 그 이후에 당 지도부의 입장들 기다리는 거면 뭐 당장 12월 1일부터 불출마 선언이 줄줄이 네. 나오진 않다 하더라도 혁신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일부 중진들이 불출마하는 액션을 저는 분명히 취할 거라고 봐요. 그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안 하지만 되면 이제 총선 하지 말자는 거죠. 김기현 대표나 저는 지도부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네. 만약에 이렇게까지 혁신위를 우여곡절 끝에 띄워놓고 네.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까지 해가는 과정에서 네. 혁신위의 권고안을 아무것도 안 받는다? 예. 그럼 진짜 당 바보 취급받는 거예요. 어. 저는 이렇게 되면 총선 뭐 치르지 말자는 얘기처럼 네. 들릴 수 있고 게다가 뭐 영남은 많이 당선이 되겠지만 수도권은 진짜 전 자신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그냥 그럼 혁신이 도대체 왜 뛰었어?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네. 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저는 근데 무시 작전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인요한 위원장이 최근에 뭐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굉장히 큰 말실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준석 전 대표가 공격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네. 당내 인사들이 혁신이 해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뭐 혁신이는 이제 역할을 다 했다 이런 식으로 혁신이 무용론을 벌써부터 띄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혁신이가 본인들은 뭐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조기 해체할 것처럼 뭐 처음에 압박하기도 했지만 다 떠나서 이제는 혁신이가 되게 불리한 지형에 놓이게 됐고 인요한 위원장의 설화 리스크 때문에 네. 사실 혁신이가 얘기하는 그 모든 게 당내에서 이제 빠지는. 별로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당에 그렇게 큰 무리를 일으켜놓고 뭐 누구 보고 희생하라 하냐, 누구 보고 헌신하라 하냐, 당장 이렇게 아마 반박이 들어올 거거든요. 네. 당신부터 혁신하라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안이 이제는 뭐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통하지 않는 때가 와버렸다. 그래서 결국 인요한 위원장의 되게 명예롭지 못한 퇴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인요한 혁신위의 혁신안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대사면 이후로 이제 희생 키워드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선상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제대로 이뤄진 게 없고 이제 기억도 잘 안 난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위의 개혁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 내부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뭐 빨라 보이진 않는데요. 왜요? 아니 그리고 지금 혁신이가 내놓은 안이라는 게 뭐 네. 대단하게 새삼스러운 내용도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 네. 이미 정답이 다 정해진 내용이고 이거를 그냥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인데 뭐 개혁 속도가 너무 빠르다, 뭐 메시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혁신이 너무 발 못 맞추는 거 아니냐, 이거 다 저는 핑계라고 봐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안을 못 받을 거면 애초에 혁신이 띄우지도 않았어야죠. 저는 그 속도와 관련돼서는 언제든지 핑계고요. 제 생각에는 이거 2월에 내놔도 너무 빠르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차라리 11월 달에 충분히 이야기해놓고 감론을 박 버리고 네. 우리끼리도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됐잖아요. 예, 예, 모든 예. 언론에서 사실 다 혁신이 권고안이 그쵸. 어떻게 될 거다, 받을 거다 말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전혀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혁신안 관련해서 이제 남은 대응 카드가 뭐 있나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다음은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다음은 그냥 혁신안을 받는 거. 그냥 당 지도부가 받는 것.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총선기획단 안에 있는데 예. 그 총선기획단 안에서 뭐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나올 거 아닙니까? 뭐 젊은 사람들을 얼만큼 배치시키자, 그쵸, 네. 뭐 내지는 뭐 현역들을 얼만큼 물갈이하자, 기본적인 안들을 총선기획단 안에서 다루게 될 텐데 그걸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얼만큼 받느냐도 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안을 지도부가 얼만큼 받느냐. 그쵸, 한 가지, 수용하는지. 한 가지 꼭지라면 두 예. 번째는 총선기획단에서 내놓은 참신한 안들을 공천관리위원회가 잘 받느냐도 또 두 번째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뭐 그래도 변화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공관위가 그것을 확인시켜주면 네. 그래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일단 지금까지 혁신위의 혁신안이 기억에 안 남는 이유가 뭐 되게 새로운 내용을 막 얘기한 게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필요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당에서 수용을 안 해요. 무반응이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혁신위는 사실 일단은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혁신이라는 건 결국 누군가한테는 되게 불편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소위 말해 혁신위는 결국에 좀 욕바지 위원회처럼 욕을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위원회예요. 근데 그 욕 먹는 상황 가운데에서 뭐 지도부라든지 대표가 얼마나 혁신위를 좀 지켜주느냐 이게 되게 성공의 핵심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 김기현 대표와도 사실 인요한 위원장이 좀 척을 지게 되면서 혁신위가 좀 왕따당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네. 이런 면에서 혁신안에 대한 이른바 티키타카가 없었던 게 결국에 가장 큰 문제가 된 거죠. 혁신위에서 몇 시간씩 회의하고 어떤 예. 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게 그냥 공중에 떠도는 거예요. 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약간 메아리 치는 것처럼 혁신위는 계속 얘기를 하고 당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으면 혁신위는 그냥 회의만 하다가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남은 건 뭐 앞으로 어떤 혁신안을 마지막에 터뜨리고 갈지 모르지만 정말 인요한 위원장이 작심한다면 저는 뭐 비대위 전환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무감사 했잖아요. 네. 이거 뭐 대상이셨나요? 그럼요. 당연히 받았죠. 본인이 몇 위인지 알 수 있나요? 그건 전혀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들리는 소문으로도요? 전혀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1위는 나오던데요. 네, 1위는 1위만 나오던데요.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는 당무감사 결과들을 좀 발표한다고 했었는데 네. 전 발표를 안 한 거는 좀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1위 정도 뭐 원외에는 나경원 전 대표가 1위를 하셨고 원내에는 배현진 배현진. 의원이 네. 이제 각각 1등을 하셨는데
이게 당무검사 결과를 저는 처음에는 다 공개를 해서 그냥 투명하게 알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이준석 대표발 신당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가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스럽거든요. 네네. 근데 그 상황에서 당무감사 결과가 쭉 발표가 돼가지고 네. 내가 컷오프 대상이다라는 게 밝혀지면 아마 더 동료가, 복잡할 것 예. 같아요. 아마 그런 정치적 고려를 통해서 발표를 안 한 것 같긴 하지만은 근데 이 당협위원장들은 대충 알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받았겠다가 네. 공개는 안 되지만 네. 대충은 알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활동했던 내용들이 그렇죠. 있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 점수를 매기는 방법을 살펴보니까 뭐 거기 식당 같은 데 가서 이 의원이 자주 왔나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자주 열심히 얼굴을 비쳤냐 이런 것도 평가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다면적으로 평가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 당 지지율이 좋은데 해당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다. 네. 이런 거는 이제 일단 배제 대상이겠죠. 예. 경쟁력이 없다는 소리니까. 그다음에 당원 가입을 얼만큼 했느냐. 네. 당원 가입이 전혀 늘지 않았다. 그럼 열심히 안 한 거겠죠. 그리고 지역 기자들에 대한 기자들의 평가. 예.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 그 후보자들 내지는 당협위원장들의 세평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사한 네.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유지들을 만나서 소위 말하는 유지들을 만나서 그 위원장들의 평가를 네. 들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면적으로 평가를 한 것 같아요. 네. 서류도 좀 많이 본 것 같고. 그러면은 김재섭 당협위원장님은 이 대상이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한 몇 위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꽤 잘했을 거라고 상위권에 있을 것이다. 나름 열심히 희망을 했다. 가져보는 거죠. 네. 열심히 했으니까. 아. 20등 안에는 오, 그렇게 들지 보세요? 않았을까요? 그래도 네, 나름 되게 지역의 네. 현수막을 좀 제가 느꼈을 때는 좀 신박하게 걸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정책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네. 보내달라. 그러니까 네. 그 지역 동 얘기를 하면서 자기 번호 이렇게 대문짝만 이렇게 써놓거나 네. 아니면 전화 옵니다. 뭐 계속. 오, 예- 진짜요? 네. 예방 접종 뭐 네네. 이런 거 안내해주고.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정치 현수막 아니고 정말 약간 시민의 예, 예, 예. 피부에 와닿는 지역민들이 정책. 느낄 예. 수 있는 현수막을 다는구나 싶긴 했어요. 음. 오. 웬일로 칭찬을 다 해주세요. 빨리 답내 칭찬. 아유 감사합니다. 험지에 계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험지에 계시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뜨거운 두 인물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준석 전 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행보가 굉장히 거침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동훈 장관이 이제 뭐 거리낄 게 없구나. 음. 이제 정말 총선 출마 선언, 그러니까 입당과 출마 선언만 남겨놓은 거고 사실상 이제는 장관으로서 최소한 지켜야 되는 선조차도 스스로 좀 많이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예. 했는데 특히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는 뭐 최강욱 전 의원께서 굉장히 잘못된 뭐 이른바 암컷 발언을 그러니까요. 하셔서 깜짝 논란이 놀랐어요. 됐어요. 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비판했고 뭐 오만정 다 떨어진다 이렇게까지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응수를 하시는데 네. 저는 그걸 이제 법무부 장관이 왜 거기서 정치평론을 하고 있지? 일단 그게 1차적인 의문이고 네네. 그러라고 세금 받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정무직 공무원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 본인을 향해서 법무부를 향해서 법무 행정과 관련된 비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박하는 거는 뭐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을 직격하는 모양새는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하기에는 너무나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하는 사안이기 네. 때문에 뭘 믿고 저렇게까지 하시지? 뭔가 이제 계산이 다 끝났나? 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원래는 이제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거다라는 썰도 있었잖아요. 뭐 그쵸. 최연소로 뭐 국무총리에 가지 않겠냐라든지 아니면 뭐 대통령실에 뭔가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아예 이 공직을 이어가는 그러니까 내각 안에서 공직을 이어가는 거는 이제 끝났구나. 정부 안에서 뭔가 역할을 하기보다는 네. 이제 밖으로 나와서 당에서 뭔가를 하려고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저렇게 거의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처럼 행동하는구나 이 생각을 네. 했죠.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 내부에서는 구원투수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던데요. 역할이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예를 들면 국무위원으로서 과도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지적도 저는 뭐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민주당이 지적하면 약간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왜냐면 조국 추미애 뭐 박범계 장관을 이은 네. 그 법무부 장관 트리오가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 뭐라고 하는 게 약간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걸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네. 근데 그렇고요. 한동훈 장관 역할은 저는 그런 역할은 확실할 것 같아요. 뭐냐면 예를 들면 중도 확장력 내지는 민주당 지지층들을 국민의힘으로 돌려오는 데에는 저는 굉장히 유효한 카드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근데 어떤 게 있냐면 그 선거는 결국
이 투표장에 얼만큼 가느냐가 또 그쵸. 굉장히 중요한 예. 문제잖아요. 근데 보수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나가게 하는 역할은 한동훈 장관만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왜요? 보수 결집. 예, 굉장히 인지도.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보수 그 지지층 내에서는 한동훈 네. 장관이 아주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역할들을 해 나가는 카드라면 저는 총선에서 유효하게 쓰일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중도층 확장은 또 다른 국면에서 이루어져야 네. 되는 거 선거 전체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이끌어 가야 되겠죠. 근데 현재 이제 직함이 법무부 장관인데 이제 음. 뭐 민주당 그렇게 겨냥한 정치적 발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오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하고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무위원으로서 과도한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려를 네. 표하는 거 저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민주당이 갑자기 새삼스럽게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라고 어떡하냐라는 하는 말이 별로 그렇게 네. 설득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급부상하면서 이준석 대표의 신당론이 살짝 묻혔어요. 그래서 이 두 명이 연대를 할 것이다. 아니면 경쟁자가 될 것이다. 설들이 분분한데 연대설과 경쟁자설 어떤 게 더 이준석 전 대표는 연대를 원하지만 한동훈 장관은 거절할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봐요. 왜요? 왜냐하면 둘의 지지층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 지금 국민의힘 주류 세력과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이 본인의 지지층을 좀 결집시키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지층을 같이 좀 나눠 쓰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층이 연동되고 있는 그쵸, 거란 그쵸. 말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보면 둘이 약간 물과 기름 같은 거예요. 절대 섞일 수가 없어요. 아니 한쪽은 윤석열 대통령 때리면서 커가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가깝게 지냈던 인사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할 수가 있어요? 불가하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해서 대통령을 향한 공격의 수위를 높이면 높일수록 네. 한동훈 장관과는 절대 연대할 수 없다. 저는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서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는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띄운다기보다는 네. 저는 그 변수를 제거하는 게 훨씬 더 강한 의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비판도 세게 하지만 네. 칭찬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근데 그 칭찬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그 정치적 의도라고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한동훈 장관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큰 뭐 변수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거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제 변수를 얼마큼 줄여나갈 것이냐가 중요한데 예. 한동훈 장관이라고 하는 보수의 말하자면 보수 지층의 심벌 같은 분이 여전히 국무위원으로서 있는 상태에서는 이준석 대표한테도 그 어떤 유동성이라는 게 너무 커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을 빠르게 정치판 안으로 넣어서, 끌어 들어와서 예. 경쟁을 하든 아니면 협력을 하든 이렇게 변수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준석 대표가 정책 행보를 스텝을 이어가는 것 같아서 네. 저는 한동훈 장관을 계속 뭔가 띄우고 띄우는 게. 우호적으로 하는 게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그 호락호락한 마음으로 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뭐 이뇨한 위원장의 발언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신당 창당할 거다. 이런 그 시각이 우세한데 신당을 하려면은 잘 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신당 작업이 굉장히 만만치 않은 작업이잖아요. 전국적인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팬클럽만 모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당 창당이 어려운 작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작업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해보려고도 하셨다면서요. 예, 근데 훨씬 쉬운 방식이 있어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뭔가요? 일단은 예. 각 시도당별로 각 1000명씩을 모으는 건 이준석 대표가 능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뭐 이준석 대표의 팬덤들이 그대로 가입을 하면 저는 5000명은 금방 갈 거라고 네. 보거든요. 게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면은 정당 등록이 되어 있지만 원외 그 정당들이 되게 많거든요. 대한민국 정당 진짜 그쵸, 많습니다. 그쵸. 거기를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가서 간판만 바꿔달아도 네. 사실 신당 창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예를 들면 우리 당과 같이 합시다. 대신에 우리 당에 인프라를 드릴 테니 이준석 대표가 당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 얼마든지 이준석 대표는 내일이나 모레라도 창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당 창당의 제도적 그 어떤 절차적인 문제는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건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네. 국민의힘과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정말 신당 창당을 해서
마이웨이를 갈 것이냐의 선택인 거지 저는 신당 창당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시나요? 뭐 어려운 작업이기는 한데 그래도 본격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수준으로 움직여서는 뭐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네. 뭐 이른바 이준석 양치기 소년설을 네, 퍼뜨리는 네, 네.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이번에 대구 가서 사실상 출정식을 하고 돌아온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 가서 정말 윤석열 정부를 직격하는 이야기도 많이 했고 본인의 뭐 조직력을 좀 과시하기도 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본인이 뭔가 플랫폼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당 창당에는 오히려 좀 가속도가 붙을 거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준석 전 대표가 협상에 그 레버리지를 좀 남겨놓으려고 더 강한 수위의 비판을 하거나 뭔가 조직을 과시하면서 압박하는 거다 국민의힘을. 네네.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다기엔 너무 멀리 왔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너무 멀리 이미 왔고 감정이 그게 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협상의 키는 이준석 전 대표의 마음이 풀어지느냐 마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대통령한테 있는 거라고 봐요. 대통령이? 지금 네. 국민의힘 안에서 당무가 돌아가는 거를 보면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윤여은 위원장도 그렇고 윤심. 윤심을 팔잖아요. 네. 대통령을 계속 파는 걸 보면 여전히 당무는 대통령한테 장악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뭔가 화해를 하려면 대통령의 재가가 소위 말해 있어야 되는 네. 건데 대통령께서 과연 그 그럴까? 선택을 할까? 예. 안 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신당을 구성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에 두 분 다 동의를 하셨는데 그럼 내부 구성원이 누가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틀보다는 그 안에 내실이. 음. 이른바 천하용인 과연 신당에 따라갈 거라고 보시나요? 안 가면 이상해지지 않을까요? 근데 허은하 의원은 약간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다른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셨던데. 네, 뭐 그것은 그러니까 이 천하용인 네 분의 생각들이 약간 조금씩 다 다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신당 창당을 하는데 예.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다음 가장 정치적 행보를 긴밀하게 하는 사람들이 신당에 참여하지 않으면 신당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그쵸. 없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 와 정치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런 것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직격을 했었던 비만 고양이 네. 그런 분들이 공천 탈락한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랑 같이 하는 거는 아니죠. 그 소위 말하는 비만 고양이에게도 나쁜 일이고 예, 이준석 예. 대표에게도 나쁜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이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금태섭 의원 신당 여기랑 같이 하는 것도 이준석 대표의 가장 큰 자산인 어떤 페미니즘에 대한 선명성 이런 것들은 금태섭 의원이 정반대에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화해할 거냐 이런 조율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만 몇 명 모아가지고 한다고 네. 한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 신당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천하용인은 만약에 신당 창당한다고 네. 한다 그러면 같이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아. 보고 근데 그래야 이준석 대표도 힘이 받죠. 허은하 의원의 경우에는 비례대표기 때문에 신당 합류하려면 강제 출당 조치 있어야 되는 한계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건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으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당적이 실제로 국민의힘이냐 아니면 신당이냐 또 중요하겠지만은 결국 정치적 행보를 얼마나 같이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하니까 상징적으로라도 네.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에 김연아 의원이 바른정당으로 그 비례대표였는데 자유한국당 소속의 비례대표였는데 바른정당으로 활동을 사실상 했었거든요. 그러나 제명을 해주지 않아서 네.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못 옮겼지만은 정치적인 행보는 같이 해왔었어요. 물론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활동을 하셨지만은 이런 뭐 상황도 우리는 가정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천하용인이 이준석 신당에 따라갈 거라고 보세요? 모르겠는데 사실 네 저희는 뭐 이제 다른 당에서 일어나는 네네네. 분란이니까 근데 천하용인들은 일단 이준석 전 대표를 말릴 생각은 없어 보인다. 아.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네네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미친 듯이 달리고 있는 그 상황을 함께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같이 계속해서 묶여서 소비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른 분들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허은하 의원께서도 사실 지금 당협위원장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손해볼 게 없는 장사인 것 같고 천하람 위원장은 뭐 말해 못 하겠습니까? 네. 이제 순천이라는 험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공천 안 주면 누굴 순천에 공천 줄 거냐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뭐
이준석 전 대표의 이런 이른바 폭주를 별로 그렇게 말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네. 이기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도의원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제 네. 도의원 재선을 꿈꾸느냐 국회의원을 꿈꾸느냐 그런 면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이제 정치적으로 가려고 하는 게 확실한 것 같고 김용태 최고가 아마 가장 고민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이번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고 국민의힘 후보로 할지 신당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큰 결정이잖아요. 그쵸. 당을 나간다는 거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김용태 최고를 제외하고는 뭐 다른 네.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 좀 서지 않았나 네. 싶긴 조정훈 합니다. 의원이 저번에 저희 중립교 나와서 당을 나가는 건 춥고 배고픈 일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뭐 그런 결심을 할지. 그분의 정치 네.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뭐 여도 야도 아닌 앞으로를 외치셨지만 예. 결국 여로 가신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조정훈 의원께서 이제 다른 분들에게 뭔가 조언을 정치를 하거나, 네. 얘기하는 것이 뭐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이 이제 젊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제 그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내부에 이제 나이 드신 그 원로 정치인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준석 신당이 젊은 정치인들한테 갖는 의미가 궁금하더라고요. 만약에 이준석 신당에 오라고 하면은 저는 못 가죠. 국민의힘인데. 네. 그쵸. 네. 네. 저는 못 가죠, 당연히. 젊은 정치인들은 그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물론 그게 국민의힘의 표 일부를 잠식할 수 있고 그것이 국민의힘에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뭐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죠. 당연히 국민의힘의 당적을 갖고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나 양당 독식 체제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병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하기 경쟁, 네. 못나기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졌고 굉장히 소모적인 정치 논쟁들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건전한 매기 역할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게다가 윤석열 대표가 잘 보여줬던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 이제 이런 것들이 과거에 신선하죠. 예, 왜냐하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뭐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거창한 이야기는 해놓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그냥 게시판이에요. 네. 게시판에서 뭐 댓글 누가 많이 달았냐, 네네. 뭐 로그인도 제대로 안 되고, 예. 그 데이터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또 당 이름 바뀌면 또 그거 다 없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가장 현실과 동떨어진 집단 하나를 얘기하라고 하면 바로 정당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정당을 최대한 지금 현대 사회에 가깝게 끌어오르게 하는 역할은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가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해관계 득실을 좀 떠나서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 점에서 높이 평가하신다는 거고, 박채고는 어떠세요? 뭐 이제 청년 정치라는 거를 넘어서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는 정치가 뭐 이런 것도 시도할 수 있구나 그런 일종의 뭐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은 해요. 뭐 이준석 전 대표의 뭐 정치적인 또는 정책적인 노선이나 생각 이런 거는 저랑 참 많이 다르지만 네.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가 주목을 받았던 것도 결국 정치권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젊은 나이에 젊은 편에 이제 당 대표가 됐다라는 그쵸. 예. 것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신당 창당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또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고는 있다 싶은데 여전히 이제 우리 정치권 안에서 제3지대가 갖는 과제는 결국 뭐 안티테제만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뭐 금태섭 신당 같은 경우도 양양자 신당 같은 경우도 그렇게까지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이유는 결국 뭐 민주당 싫다, 국민의힘 싫다 그 외에 뭔가 보여지는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준석 전 대표도 만약에 뭐 처음이니까 아직 이제 초기 단계니까 컨벤션 효과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욕할수록 뭔가 뭐 관심은 많이 받지만 그걸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이건 그쵸. 또 좀 다른 문제라고 별개의 생각합니다. 문제니까. 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신당 두 핫한 인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애들 보기 민망한 막말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이준석 도덕 없는 건 부모 잘못이라는 발언을 했고 어제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 바로 받아쳤잖아요. 페이스북에. 네. 그런 거 보면은 패드립이 혁신이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은 막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발언의 의도가 애초에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뭐 그냥 이준석 싸가지 없다는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 앙금이 남아 있었던 거 아닐까요? 미스터 린튼의. 아니 근데 뭐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중에서 이준석 거의 연관 검색어가 싸가지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네. 당 주류의 입장 그다음에 뭐 그런 건데
아니 근데 이준석 대표 뭐 비판하는 거 얼마든지 저는 뭐 받아들일 수 있고 이준석 대표 뭐 저도 비판한 적 있고 네. 저도 정치적 노선에 대해서 달리하는 부분이 그쵸. 많지만은 부모 근데 그게 약간 이런 인성 문제, 도덕 문제를 건드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 공방이 벌어질 수 있고 젊은 네. 정치인들이 기성 정치인들을 공격했을 때는 당연히 싸가지 없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쵸. 인성 네. 문제가 저놈은 인성이 좀 안 그건 좋다 이렇게 할 수 정치권뿐만 아니라 있는데 우리 사회 모두에서 이제 네. 세대 갈등으로 있는 거니까요. 근데 정치가 우리가 물론 인성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은 각 개개인의 정치는 누군가를 어떤 집단이나 누군가를 대표해서 나와 있는 직책이거든요. 물론 이준석 대표가 뭐 국회의원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상징하는 무언가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있어서 너는 싸가지가 없으니까 네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하면은 그 정치인 뒤에 있는 그 사람을 그 사람 대신해서 의사를 표시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함께 예, 싸잡아서 그걸 불편하다고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예. 물론 뭐 말이 막말을 하고 뭐 예를 들면 비아냥거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겠지만은 인성을 거들먹거리면서 네. 거기다 이제 부모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좀 유치하죠. 너무 수준이 낮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이게 그 본인이 달고 있는 직책은 혁신위원장인데 사실 약간 꼰대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분이 혁신위원들과 과연 제대로 합을 맞추면서 네네. 얘기가 가능했을까? 저는 이런 상상까지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를 비판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부모를 그쵸. 거론하는 거는 진짜 선 네. 넘은 거죠.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뭐 사과는 했다고 하는데 뭐 입장문 뭐 이렇게 내서 사과할 건 아닌 것 같고 정말 정중하게 가서 직접 만나서 네. 사과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뭐 이 발언이 그러니까 부모 잘못이다, 도덕 없는 게 부모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좀 더 황당했던 게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려고 네. 아버지한테 뭐 전화를 했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그때 저희 방송 나와서 아버지한테 전화한 적 없다고 이준석 대표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도 뭐 왜 엇갈리는지는 제가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동등한 정치인으로 생각한다면 그쵸. 뭐 아버지를 부모한테 찾아가진 뭐 않죠. 연락하고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무슨 뭐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면담하려고. 문제한테 이제 관리하려고 이제 네. 부모님한테 주의 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인요한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되게 애취급하고 있다. 이거는 확실하게 보여주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이런 그 패드립을 한 다음에도 통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 통합 메시지가 진짜 통합을 뜻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의도 자체는 그렇게 있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네. 원래 말 한마디에 다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 뭐 과거에도 늘 총선 국면에서 늘 선거 국면에서 말조심을 말실수. 네. 1등으로 하는 게 그간에 열심히 해왔던 게 말 한마디에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아실 거예요. 저희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물론 그 당시 자유한국당 굉장히 뭐 지는 상황이었었어요. 뭐 당연히 문재인 정부 지지율도 좋았고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도 있었고 그다음 자유한국당이 보여줬던 것이 못 믿었던 것도 있었지만은 예를 들면 차명진 당시 이제 후보 무슨 세월호 유가족 대상으로 막말하고 망언하고 한 것들 하면서 그냥 분위기 하루 만에 뚝뚝뚝 떨어지는 게 그쵸. 느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자유한국당이 그 전에 어떤 행보를 보여왔느냐, 얼마큼 잘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시기에 막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데 그 정도의 파급력 있는 막말은 당에 치명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서 뭐 아무리 좋은 통합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부모님을 대상으로 네. 하는 이 정도는 이런 좀 발언은 역대급 막말 아닌가요? 안 좋은 이야기죠. 예, 저는 좋지는 않았다고 네. 봐요. 자,